새벽의 런던은 늘 그렇듯 안개에 잠겨 있었다. 버킹엄궁과 켄싱턴궁 사이를 잇는 도로 위로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왕실을 취재해온 기자들의 전화기는 평소보다 더 잦은 진동을 울리고 있었다. 왕실 소식의 정통한 소식통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가십의 수준을 넘어 영국 왕실의 중심부를 정면으로 관통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렸고 그 문틈 사이로 감정의 파도가 쏟아져 나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사건의 출발점은 공식 일정이 끝난 뒤 비교적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한 대화였다. 왕실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그날의 만남은 애초에 평온하게 시작되었다고 한다. 늘 그렇듯 형식과 절제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신중하게 선택되었고 감정은 표정 뒤로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대화가 깊어질수록 공기의 밀도는 달라졌고 결국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꺼내졌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왕실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냉정과 품위는 인간적인 감정 앞에서 잠시 힘을 잃었다. 왕실을 10년 넘게 취재해온 기자로서 나는 수많은 결정적 순간을 목격해왔다. 왕위 계승, 결혼과 이혼, 탄생과 죽음, 그리고 수많은 스캔들까지. 그러나 이번 이야기는 그 어떤 사건과도 성격이 달랐다. 이는 정치적 판단이나 제도적 변화가 아닌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시간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취재 과정에서도 정보는 조심스럽게 흘러나왔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사실을 구분하는데 유난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소식통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했다. 그날 왕실의 한 중심 인물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고 눈물이라는 형태로 그것이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왕실 구성원에게 눈물은 흔한 장면이 아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공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그들도 결국 감정을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 눈물은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침묵 끝에 터져나온 진실의 무게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언급된 30년이라는 시간 때문이다. 30년은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며 왕실 역사에서도 적지 않은 별은 변화가 있었던 기간이다. 그 시간 동안 숨겨져 왔다는 사실은 곧 의도적인 침묵과 선택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무엇이,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감추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기자들뿐 아니라 대중 역시 이 질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영국 왕실은 오랫동안 연속성과 안정이라는 가치를 내세워왔다. 개인의 감정보다 제도의 유지를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공식 기록 밖으로 밀려났다. 이번에 언급된 비밀 역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비밀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과 깊이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왕실 내부에서는 이 사안을 극도로 민감하게 다루고 있으며 외부로 흘러나오는 정보 역시 제한적이다. 그러나 정보의 통제는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이후 작은 균열은 순식간에 확대된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증언으로 시작되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비슷한 이야기가 교차 확인되면서 점점 윤곽을 드러냈다. 물론 공식적인 확인이나 부인은 아직 없지만 침묵 자체가 오히려 해석의 여지를 넓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목해야 할 점은 대중의 반응이다. 과거라면 왕실 내부의 감정적 장면은 사적인 일로 치부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의 왕실은 더 이상 완전히 닫힌 세계가 아니다. 대중은 왕실 구성원들에게 인간적인 공감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이야기는 그러한 기대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선택과 침묵 앞에서 느낀 충격과 슬픔은 왕실이라는 틀을 넘어 보편적인 가족 서사로 읽히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전직 왕실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다. 왕실은 늘 강해야 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순간 제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강함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했죠. 이 말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처럼 들렸다. 숨겨진 30년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선택과 희생 그리고 침묵의 연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장면을 둘러싼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무엇이 실제로 밝혀졌는지, 어떤 맥락에서 눈물이 흘렀는지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왕실 내부의 오래된 균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균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더 큰 이야기의 서막처럼 보인다. 이 첫 번째 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모든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던지고 분위기와 맥락을 짚는 데 집중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번에 소비될 수 있는 속보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해해야 할 서사이기 때문이다. 30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에 흘러나온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다음 장들을 관통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열쇠가 어떤 문을 열게 될지는 이제부터 차분히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번 이야기의 뿌리는 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 깊이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그 구조가 어떻게 한 비밀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품고 있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는지를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눈물이 왜 불가피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30년 전의 영국 왕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 냉전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고 사회는 점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지만 왕실만큼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비교적 단단한 외피를 유지하고 있었다. 언론과의 관계 역시 지금처럼 즉각적이고 쌍방향적이지 않았다. 정보는 제한적으로 흘러나왔고 왕실의 침묵은 곧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사실을 감춘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왕실의 중심에는 책임과 의무라는 단어가 늘 따라다녔다.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와 제도의 안정이 우선시되었고 이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했다. 특히 후계 구도와 직결되는 문제라면 사적인 판단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왕실 내부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개인의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었고 때로는 그 결정의 이유조차 본인에게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취재를 통해 만난 여러 왕실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그 시절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고 회상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왕실을 지키는 길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자연스럽게 비밀의 계층화를 만들어냈다. 모든 구성원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만이 진실의 전부를 알고 나머지는 부분적인 사실 혹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겨졌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이들은 종종 다음 세대였다. 보호라는 명목 아래 중요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젊은 왕실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성장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구조적 문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30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의미만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왕실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의 문제로 되돌아왔다. 어떤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고 또 어떤 비밀은 여전히 침묵 속에 남아 있었다. 문제는 그 경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느냐는 것이다. 왕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왕실의 역사는 기록된 이야기와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로 나뉜다. 는 말이 회자되어 왔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공식 연대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림자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오른 비밀 역시 그러한 그림자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기록되지 않았기에 더 강력했고 말해지지 않았기에 더 무거웠다. 당시 국왕이었던 인물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왕실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개인적인 판단은 언제나 정치적 사회적 파장과 함께 고려되어야 했다. 어떤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왕실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의 신뢰는 유지될 수 있을지, 국제적인 시선은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계산해야 했다. 그 계산의 결과가 침묵이었다면 그것은 냉혹하지만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여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왕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점점 더 인간적인 면을 요구하게 되었고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강해졌다. 과거에 유효했던 침묵의 전략은 더 이상 같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숨겨진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파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크게 증폭되었다. 30년의 침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토양은 이렇게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음 세대의 왕실 구성원들은 이전과는 다른 감수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왕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감정을 중시했다. 질문을 던지고 설명을 요구하며 과거의 선택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이 늘 즉각적인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랜 침묵과 마주하는 순간이 더 많았다는 증언도 나온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사건의 감정적 폭발을 이해할 수 있다.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구조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온 한 개인의 시선이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다. 이는 단순히 왜 말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넘어 누구를 위해 침묵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물음은 왕실이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제2장은 그래서 과거를 변명하기 위한 장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선택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감정이 얼마나 복합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이다. 침묵은 때로는 보호였고 때로는 부담이었으며 결국에는 상처로 남았다. 이 상처가 어떻게 한 사람의 눈물로 표출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사실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마주해진 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범한 장면이었다고 전해진다. 공식 일정도 아니었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회의도 아니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쌓여온 질문들이 마침내 허락된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오간 대화에 가까웠다. 그러나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이들이라면 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날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겁지는 않았다. 일상의 안부가 오갔고 최근의 공식 일정과 건강 상태에 대한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왕실 특유의 절제된 말투와 간결한 표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화가 깊어질수록 오랫동안 피되어 온 주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것은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으려 했던 이야기였고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했다. 왕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결정적인 계기는 한 질문이었다. 단도직입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지만 그 질문은 지난 30년을 관통하는 핵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질문이 던져진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한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선택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전해진다. 답변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를 되짚는 듯한 긴 호흡이 이어졌고 말보다 표정이 먼저 변했다는 증언도 있다. 왕실에서 표정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기고 동시에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그 미묘한 변화는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심스럽게 풀려나온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복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단일한 사건이나 선택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판단과 타협, 그리고 그때마다 다 내려졌던 지금은 말하지 말자라는 결론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각각의 결정은 그 시점에서는 최선이라고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무게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가되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감정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에는 혼란, 그리고 이내 깊은 상실감이 뒤섞였다. 자신이 알고 있던 과거, 이해하고 있던 가족의 서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구축해온 정체성까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 역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감정은 말로 다 담기지 못했다. 증언에 따르면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문장은 중간중간 끊겼다. 그동안 철저히 관리되어 왔던 감정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왕실 내부에서 눈물은 거의 금기와도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오히려 눈물이 가장 솔직한 언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것은 분노의 폭발이라기보다 이해와 배신, 애정과 상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결과에 가까웠다. 이 장면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단순히 한 사람이 감정을 드러냈다는 차원을 넘어 왕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말하지 않을 기름의 전통이 더 이상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질문은 이미 던져졌고 답은 완전하지 않더라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드러났다는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뒤따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감정의 순간이 외부로 알려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기 때문이라기보다 왕실 내부의 공기가 이미 변해 있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과거라면 철저히 차단되었을 정보가 이번에는 비교적 빠르게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졌다. 침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의와 공감대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취재진 사이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왕실의 세대 교체가 감정의 언어로 드러난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 세대가 침묵과 절제로 문제를 관리해 왔다면 다음 세대는 질문과 표현을 통해 이해하려 한다.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로 읽히고 있다. 제3장은 그래서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기능한다. 비밀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비밀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그 전달의 방식이 어떤 감정적 파장을 낳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장면 이후 관계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질문은 이미 시작되었고 침묵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감정의 여파가 왕실 내부와 외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는지를 본격적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감정이 표출된 그 순간 이후 왕실 내부의 공기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 제4장은 눈물 그 자체보다도 그 눈물이 남긴 흔적에 관한 이야기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그 여파는 오래 지속된다. 특히 왕실처럼 상징과 균형 위에 세워진 조직에서는 한 번의 감정적 균열이 여러 층 위에서 파문을 일으킨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조용한 재정렬이 시작되고 있었다. 먼저 변화가 감지된 곳은 왕실 내부의 의사소통 방식이었다. 그동안 왕실은 필요한 말만을 최소한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정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되 그 흐름은 철저히 관리되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핵심 인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완전한 개방은 아니었지만 질문을 차단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감정의 순간 이후 이어진 침묵의 성격이 이전과 달랐다는 것이다. 과거의 침묵이 회피와 차단에 가까웠다면
이번 침묵은 조정과 숙고의 시간에 더 가까웠다. 공식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되었고 대외적인 메시지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내부 회의와 비공식적인 접촉에서는 과거의 결정들을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왕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도 감돌았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세심해졌다. 이는 단순한 위기 관리 차원을 넘어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외부의 반응 역시 왕실 내부의 변화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비록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감정적인 장면이 있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대중은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드물게 드러난 인간적인 모습에 주목했다. 비난보다는 공감이 앞섰고 이는 왕실이 예상했던 반응과는 다소 다른 방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론의 시선도 흥미롭게 변화했다. 자극적인 추측보다는 왜 이런 감정이 지금에서야 드러났는지를 분석하려는 보도가 늘어났다. 왕실을 단순한 특권층이 아니라 세대와 감정의 갈등을 겪는 가족 공동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는 왕실 보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왕실이 더 이상 완벽한 상징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위치에 놓인 인물들은 중간 세대였다. 과거의 결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다음 세대의 질문에 공감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침묵이 왜 선택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했고, 동시에 그 침묵이 남긴 상처를 인정해야 했다. 이 이중적인 역할은 왕실 내부에서 상당한 정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순간은 점차 사건이 아닌 계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 번의 폭발적인 장면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표면화되는 출발점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었다. 이는 왕실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언젠가 이 이야기를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왕실은 여전히 신중했고 어떤 조치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성만큼은 분명해 보였다. 과거를 무조건 덮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왕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시에 대중과의 관계를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 장은 눈물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감정은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을 통해 빛과 질문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왕실은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조정이 진행 중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변화의 기류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행동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제5장은 감정과 인식의 전환이 실제 선택과 움직임으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다룬다. 왕실에서 변화는 언제나 점진적이며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작은 조정 하나하나가 모여 방향성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선택들은 이후 전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가장 먼저 감지된 변화는 일정과 만남의 구성에서였다. 이전보다 비공식적인 접촉이 늘어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대화의 시간이 조심스럽게 확보되었다. 이는 단순히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단계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왕실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갑작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관리된 이해의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과거 기록과 결정들을 다시 검토하는 움직임도 포착되었다. 이는 공식적인 재조사나 발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선택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왕실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제도와 개인의 삶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그 기록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은 과거를 수정하기보다는 현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중재자였다.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그러나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이 대화의 다리를 놓았다. 그들은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을 피하고 사실과 맥락을 분리해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왕실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이러한 중재가 필수적이다. 감정이 앞서면 균형이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제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도 미묘한 신호들이 이어졌다. 공식 발언의 톤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단어 선택에서는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전통과 의무라는 표현 옆에 이해와 책임 있는 설명과 같은 단어들이 나란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우연이라기보다 왕실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언어를 조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언론 역시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노골적인 폭로보다는 맥락과 흐름을 짚는 분석 기사가 늘어났다. 왕실의 침묵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중의 관심이 단순한 충격에서 이해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왕실이 그 흐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의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질문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질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안정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질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이는 왕실 문화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전환이다. 질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답을 준비해야 할 책임도 함께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내부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강했고 어떤 선까지 공개하고 어떤 부분은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 차이도 존재했다. 변화의 속도를 두고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 자체가 공개 이전에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언가를 덮기보다는 정리하려는 의지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5장은 그래서 격변의 장이 아니라 조정의 장이다. 겉으로 보면 큰 사건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감정의 폭발 이후 왕실은 본능적으로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느리지만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장의 끝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다. 30년의 침묵은 한 번의 대화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에 대한 답 역시 단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침묵을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조정과 선택들이 장기적으로 왕실의 이미지와 역할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시험대에 오르게 될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더 큰 질문으로 이어졌다. 제6장은 개인의 감정과 내부 조정의 단계를 넘어 이 이야기가 왕실이라는 제도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하나의 비밀, 하나의 눈물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는 특정 인물의 서사를 넘어서 왕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논의로 확장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변화의 압력을 느낀 것은 왕실의 이미지 관리 방식이었다. 과거에는 침묵과 절제가 신뢰를 만든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설명의 부재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언론 대응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왕실이 대중과 맺는 관계의 재정의에 가깝다. 더 이상 완전한 거리두기는 가능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의 맥락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대중의 반응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왕실의 인간적인 균열에 대해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는 왕실이 오랫동안 두려워해온 시나리오와는 다른 방향이었다. 약함을 드러내면 권위가 무너질 것이라는 가정이 반드시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왕실 내부의 논의는 더욱 복잡해졌다.
어디까지가 진정성이고 어디서부터가 과도한 노출인가라는 경계 설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딜레마는 여전히 유효했다. 특히 과거의 선택에 책임이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설명은 신중해야 했다. 설명은 이해를 낳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불러올 위험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왕실의 시간 관리 방식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왕실은 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조직이다. 과거의 결정은 현재의 신뢰로 이어지고 현재의 대응은 미래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30년 전의 침묵이 지금의 질문으로 되돌아온 것은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후계 구도와도 맞물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 세대의 왕실은 이전 세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존속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사회는 더 빠르게 변하고 정보는 더 넓게 공유된다. 이 환경에서 왕실이 생존하려면 단순히 전통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된다. 왕실을 연구해온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제도의 성숙을 요구하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숙한 제도란 오류나 한계를 완전히 숨기는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완벽함의 신화를 유지하는 대신 책임 있는 서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왕실에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교육과 준비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전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침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해석된다. 비밀을 없애겠다는 선언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제6장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이 사건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점이다.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둘 것인지를 시험받는 순간이다. 침묵으로 버텨온 권위와 설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뢰 사이에서 왕실은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 장의 끝에서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는다. 다만 방향성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것도 현재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도 아닌 책임 있는 연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어떤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장면으로 돌아온다. 눈물이 흘렀던 그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현재형이다. 제7장은 사건의 정리이자 동시에 열린 결말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난 서사가 아니라 왕실과 대중 모두가 함께 지켜보며 완성해 가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질문을 다시 꺼내되 단정적인 답 대신 맥락과 방향을 남기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30년 동안 유지된 침묵은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은 당시의 기준에서는 왕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기준은 달라졌고 침묵이 보호가 아니라 거리로 인식되는 지점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그 변화가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한 개인의 감정이라는 형태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눈물은 논리보다 빠르고 설명보다 솔직하다. 그래서 그 장면은 많은 이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았다. 이제 왕실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통을 부정하거나 과거의 선택을 단죄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연결이다. 과거의 선택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현재의 질문이 왜 정당한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작업이다. 이 연결이 실패하면 침묵은 다시 의심으로 돌아가고 성공하면 이해라는 새로운 자산이 만들어진다. 대중의 역할 역시 중요해졌다.
왕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해석되고 질문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번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호기심뿐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는 태도도 담겨 있다.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는 솔직함과 일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왕실에게 부담이자 기회다. 기대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은 신뢰를 쌓는 방식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비밀은 영원히 유지될 수 없으며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30년은 긴 시간이지만 질문을 사라지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질문은 축적되었고 결국 가장 감정적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은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결과에 가깝다. 왕실 내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공식적인 언급은 제한적이지만 준비와 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즉각적인 발표나 고백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언젠가 설명이 필요해질 순간을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준비된 침묵과 무작정의 침묵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기자로서 이 장면을 바라보며 느낀 점은 명확하다. 왕실을 둘러싼 가장 강력한 변화는 제도의 붕괴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가 공식 서사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감정은 위험 요소로만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이해의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왕실 보도의 방향 역시 바꾸고 있다.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맥락과 관계를 설명하는 서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무엇이 30년 동안 숨겨졌는가? 왜 지금에서야 그 사실이 드러났는가? 그리고 그 사실은 무엇을 바꾸게 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모든 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문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질문이 허용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선택과 책임, 침묵과 감정이 어떻게 세대를 건너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본질은 매우 보편적이다. 가족, 시간, 그리고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온다는 사실 말이다. 이로써 7번째 장을 마무리한다. 결론은 열려 있고 이야기는 계속된다. 눈물 이후의 왕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30년의 침묵이 남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왕실과 대중이 함께 마주한 이야기이며 그 답 역시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서사가 되었다.